안녕하세요. 빈대 같은 인간을 퇴치시켜버린 40대 여자입니다. 세상엔 생각보다 모렴치하고 이기적인 인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인간이 먼 것도 아닌 바로 제 옆에 있었더군요. 그 사람은 바로 제 전남편이란 인간이었습니다. 할 수만 있다면 살충제를 뿌려서라도 영원히 제 인생에서 박멸시켜버리고 싶었던 그 인간에 대해 부족한 글솜씨나마 이야기를 시작해 볼게요. 저는 이남 일녀 중 막내입니다. 저희 집은 형편이 어려운 편은 아니었어요. 할아버지께서 물려주신 재산도 조금 있었고, 아빠 또한 꽤 규모 있는 회사를 오래 다니다 정년 퇴직까지 하셨거든요. 그런 가정 형편처럼 집안 분위기 또한 크게 화목하지도 불행하지도 않게 평범했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자식밖에 모르는 인자한 분들이셨는데, 그런 부모님에 비해 두 오빠는 집에 큰 관심이 없었어요. 원래 집안일에 시큰둥했던 작은 오빤 사춘기가 오고 성인이 되며 더욱 집안에 무관심해졌습니다. 그리고 큰 오빠는 대학생이 되어서도 늘 부모님께 용돈 타령하고 안 주면 때까지 쓰는 철부지였죠. 저는 늘 두 오빠에게 외사랑을 퍼붓는 부모님이 안쓰러웠습니다. 그래서 저라도 부모님께 두 오빠가 못한 만큼 더 살갑게 대하고 막내지만 마지노릇을 하고 싶었어요. 제일 먼저 나서서 집안 행사와 부모님을 챙기니 자연스레 집안에서 제 목소리가 커져갔죠. 그러다 보니 부모님은 저를 많이 의지하셨고 두 오빠는 종종 제 눈치를 보더라고요. 두 오빠와 달리 저는 대학에 가지 않고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취업을 했습니다. 그러다 저는 우연한 기회로 25살에 택배 기사 일을 시작했어요. 보통 힘을 많이 쓰는 일이라 여자 택배 기사가 흔하지 않았지만 땀 흘려 일하길 좋아하는 제겐 적성에 맞더라고요. 평소에 운동도 꾸준히 하는 편이라 힘도 좋았고요. 작은 오빠 또한 적당한 회사에 취업하며 자기 밥벌이를 하기 시작했는데 문제는 큰 오빠였습니다. 뭐? 모은 돈을 주식으로 다 날렸다고? 저번에도 아빠 돈 빌려가서 죄다 날려놓고 그새를 못 참고 또 손을 댔단 말이야? 내가 두 번 다시 주식에 손대지 말고 아빠 돈부터 갚으라고 했잖아, 이 화상아. 어째 날이 갈수록 큰 오빤 하는 짓이 더 어리바리해졌어요. 대학생 땐 도를 아십니까에 설득당해 주머니에 있던 돈을 탈탈 털려오질 않나. 회사에 막 취업했던 사회초년생 땐 웬 꽃뱀에게 물려 대출까지 받아 돈을 갖다 바치질 않나. 나중엔 일확천금에만 눈이 멀어 깜냥도 되지 않는 주식에 자꾸 덤벼들다 깡통을 찼죠. 이후 저 인간 절에서 결혼을 할까 싶었던 큰오빠는 처음 결혼했던 작은 오빠에 이어 어찌저찌 짝을 만나 결혼을 하긴 하더라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 소개팅으로 만난 2살 많은 남편과 34살에 결혼을 했습니다. 솔직히 처음엔 남편이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뭔가 하는 말이나 행동이 맹한 게 딱 제 큰오빠 같다는 인상을 받았으니까요. 하지만 제게 몇 번을 차인 후에도 뚝심 있게 제가 좋다면서 한 번만 만나달라던 남편에게 결국 호감이 가더라고요. 그리곤 하늘의 별도 따다 줄 것처럼 굴던 남편에게 홀랑 넘어가 결혼까지 하게 된 거죠. 그리고 그건 제가 태어나서 한 짓 중 가장 멍청하고 어리석은 짓이었어요. 그렇게 생각한 수많은 이유 중 하나는 바로 제 시모였습니다. 시모는 여자 택배기사라는 제 직업을 굉장히 못마땅해 했어요. 처음에 몰랐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저 아니면 안 된다는 남편의 고집에 하는 수 없이 시모가 결혼을 승낙했었다는군요. 시모는 절 볼 때마다 대놓고 저 들으라는 듯 투덜댔죠. 에휴, 세상에 직업이 얼마나 많은데 여자가 무식하고 투박하게 택배기사가 뭐야? 사람들이 우리 집 며느리 뭐 하는 애냐고 물어보면 창피해서 내가 대답도 못한다. 어머님, 여자가 택배 일하면 왜 무식하고 투박한 건가요? 저는 제 직업 굉장히 좋아해요. 그런 식으로 제 직업에 대해 폄하하지 말아주세요. 기집애가 저렇게 드세니 남자들이나 하는 그런 일을 하지.
여놓고 놈은 저런 선머슴 같은 애가 뭐가 좋다고. 아유, 내 팔자야. 처음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렸는데 볼 때마다 저러니 저도 가만히 있지 못하겠더군요. 그래서 가끔은 시모에게 말대답을 하고 반격도 했죠. 넌 운 좋은 줄 알아라. 너 같은 애가 어디서 4년제 대학 졸업하고 번듯한 중견기업 다니는 우리 아들 같은 남자를 만났겠니? 그거 아세요, 어머님? 제가 어머님 아들보다 돈 더 잘 벌어요. 그리고 제가 처음에 남편 싫어서 몇 번이나 거절했는지 알긴 아세요? 제발 한 번만 만나달라고 절 붙잡고 애원한 게 바로 어머님 아들이에요. 어머님이 이러실수록 저 아니면 죽겠다던 어머님 아들 안목만 욕하는 꼴이라는 거 잊지 마세요. 시부는 시모 말에 찍소리도 못하던 분이었기에 시모와 제가 언쟁을 할 때마다 한숨을 쉬며 그냥 방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저는 시댁에 다녀오는 날엔 항상 남편을 쥐잡듯이 잡곤 했습니다. 내가 계속 말했잖아. 내가 나서기 전에 당신이 먼저 알아서 어머님 좀 막아달라고. 어머님이 나만 보면 못 잡아먹어서 안달인데 왜 그걸 그냥 보고만 있냐 말이야. 미안해. 근데 어떻게 엄마랑 당신 중에 당신 편만 들어. 그럼 엄마가 속상해 하시잖아. 제 큰오빠 똑 닮은 남편은 오빠의 우유부단함과 회피성 성격까지 판박이었더라고요. 연애 땐 제게 간도 쓸개도 다 빼줄 듯 굴어서 미처 몰랐던 거죠. 확 갈라서고 싶었지만 이미 첫 아들을 낳고 뱃속에 연년생 둘째 아들까지 있을 때라 저는 그런 마음을 꾹 내리눌렀습니다. 그런데 둘째를 낳고 참고 사는 동안 시동생은 평범한 직장인인 동서와 결혼했어요. 그러자 시모의 무시는 이제 동서와의 비교로 진화되더군요. 둘째처럼 너도 조신하게 책상에 앉아서 하는 일 했으면 얼마나 좋니? 택배 기사라는 게 둘째 회사처럼 출산 휴가나 육아휴가 쓸 수 있는 것도 아닐 텐데 너 다시 일은 할 수 있는 거냐? 아니다. 됐다. 대답도 하지 말어라. 또 직업으로 차별하네 어쩌네. 듣기 싫은 말 됐구나 해야 되겠지 뭐. 둘째야. 난 네가 우리 며느리로 들어와줘서 너무 좋구나. 마음에 안 드는 저 큰 며느리 대신 이제야 나도 며느리 가진 즐거움 좀 느껴볼 수 있겠어. 하지만 시모는 그토록 바라던 사이좋은 고부관계를 동서와 가지지 못했습니다. 겪어보니 동서는 굉장히 이성적이고 냉정한 성격이더군요. 절 함부로 대하는 시모의 태도를 보고 정상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던 동서는 단박에 시모의 이상한 성격을 눈치챈 거죠. 그 뒤 동서는 필요한 행사에만 참석하고 기본적인 도리만 하며 시모와 거리를 두더라고요. 시모는 며느리라는 것들이 둘 다 싹퉁머리가 바가지라며 시건덕대곤 했습니다. 한편 연달아 두 아들을 낳은 전 둘째가 돌이 지나자마자 다시 일에 복귀를 하게 됐어요. 시모는 몰랐겠지만 전 사업자를 낸 개인 사업자로서 언제든 제 마음대로 일을 시작할 수 있었거든요. 문제는 아직 어린 아이들이었는데 어쩔 수 없이 어린이집 영유아반에 맡겨야 했지만 솔직히 걱정되는 건 사실이었어요. 그런데 그때 남편이 제게 이러더군요. 내가 혹시나 해서 엄마한테 애들 봐주실 수 있냐고 물어봤는데 단칼에 거절하시더라. 자긴 노년에 무조건 편하게 살 거라면서 그런 부탁할 거면 애초에 전화도 하지 말래. 엄마 진짜 너무하지 않아? 애초에 물어볼 생각도 없었지만 말을 해도 정말 믿게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한 그런 얘기를 들었으면 혼자만 알고 말 것이지 굳이 제게 그런 얘기를 전해주는 남편도 참 답답하다 싶더라고요. 그런데 그 와중에 저희 엄마가 제게 감사한 제안을 해주셨어요. 너 복직 간다며? 너 괜찮으면 엄마랑 아빠가 애들 봐줄게. 그 어린애들 어린이집에 맡기면 걱정돼서 일이 손에 잡히긴 하겠니? 어차피 집도 차로 20분 거리밖에 안 되고 네 아빠도 평생 일하던 양반이라 그런지 요즘 많이 무료해하던 차에 잘 됐다. 말은 우리 예쁜 손주들 맨날 보고 싶어서라고 하셨지만 막내딸 걱정되는 마음에 그런 전화를 해주신 걸 잘 알고 있었습니다. 저는 너무 감사한 마음에
다달이 용돈을 두둑하게 드리려고 했어요. 하지만 부모님은 손주 봐주는데 무슨 돈이냐며 한사코 거절하셨죠. 손주들 분유값, 기저귀값 될 정도 돈은 우리한테도 충분히 있어. 넌 얼른 이서방이랑 열심히 돈 모아서 번듯한 집 마련할 생각이나 해. 그런 저희 부모님께 고맙다는 인사 한마디 없던 남편에게 저는 몇 번이나 화를 냈습니다. 당신 입이 없어? 우리 부모님 불편하다고 직접 애들 찾으러도 잘 안 가. 전화로 형식상이라도 감사하다는 말 한 번을 안 해. 우리 부모님이 우습니? 어? 그게 아니라 난 남자라 그런 거 영 쑥스러워서 그래. 장인 장모님도 이해해 주실 거야. 그리고 따지고 보면 부모가 자식 일 도와주는 건 당연한 거 아닌가? 꼭 그걸 감사하다고 해야 돼? 그게 당연해서 당신 엄만 손주 봐달라는 아들 말을 싹둑 잘라버리셨다니?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고 있어. 이 모렴치한 인간아. 하지만 남편의 반응은 황당하기 그지없더라고요. 게다가 더 어이없는 건 제가 다시 일을 시작하고 1년도 되지 않아 했던 남편의 말이었죠. 우리 이제 필요한 생활비만 똑같이 각출하고 나머지 돈은 각자 알아서 관리하자. 이제 당신도 돈 벌잖아. 가뜩이나 남편에게 점점 정이 떨어지던 차에 거리감 느껴지게 하는 그런 말까지 들으니 결혼에 대한 회의감이 들었습니다. 이런 게 결혼이라면 애초부터 하지 말 거라는 후회가 됐죠. 그래도 저는 꾹 참았어요. 아직 한참 어린 우리 애들의 아빠였으니 할 수 있을 때까진 가정을 지켜야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건강히 자라주는 애들만 바라보며 저는 결혼 생활을 이어갔습니다. 그러다 큰애가 5살이 됐던 해 어느 날 저는 아빠와의 전화통화에서 뒷골이 당기는 이야기를 듣게 됐어요. 큰오빠한테 돈을 빌려주셨다고요? 두 분 노후 자금에 집 담보대출까지 받아서요? 왜 그러셨어요? 오빠들이랑 저 결혼할 때도 돈 많이 해주셔서 두 분한테 남은 건 그 집하고 노후 자금밖에 없었잖아요. 그 인간이 또 뭘 해서 돈을 말아먹을 줄 알고요. 베트남에 한국인들이 많이 여행 가잖냐. 그 한국인을 위주로 하는 관광 사업을 하고 싶다더구나. 자기는 아무리 생각해도 회사 생활이 영 잘 안 맞는 것 같다고 말이야. 처음엔 대출까지 받는 건 절대 안 된다고 했지. 혹시 잘못되기라도 하면 나랑 네 엄마는 어떡하냐. 근데 큰애가 이번엔 잘할 수 있다고 내 바지가락이까지 붙잡고 부탁하더라. 그래도 불안해서 나도 베트남에 사는 지인한테 물어봤더니 유망한 사업인 건 맞다고 하더라고. 그 사람 말고도 이곳저곳에 다 물어보고 확인한 뒤에 그제서야 나도 빌려준 거야. 대출 이자도 그놈이 따박따박 다 내고 2년 안에 빌려간 돈도 전부 다 갚겠다고 약속했어. 그건 바로 부모님이 큰오빠에게 거액의 사업 자금을 빌려줬다는 소식이었죠. 큰오빠가 얼마나 어리버리하고 무모한 사람인지 잘 알았기에 그런 부모님의 말씀이 답답했습니다. 하지만 나름대로 한 회사에서 부장까지 지냈던 아빠였으니 아빠가 어련히 잘 알아보셨겠거니 싶은 마음도 들어 그저 전 알겠다고 대답했어요. 그 뒤 큰오빤 조카 큰새언니와 함께 베트남으로 이사가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오빠가 베트남으로 간지 얼마 안 돼 오빠에게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큰 불행이 닥쳐왔죠. 여러분도 뭔지 예상하시겠죠? 그건 바로 마스크 시국이었습니다. 세계적인 재난이 닥치며 베트남엔 한국인 관광객이 뚝 끊겼고 오빠의 사업은 제대로 시작도 해보기 전에 크게 망하고 말았죠. 아빠의 돈은 그렇게 먼 베트남 땅에서 공중 분해가 돼버린 겁니다. 에휴, 어떻게 큰 놈을 탓하겠니? 누가 그런 큰 재난이 닥칠 거라고 감히 예상이나 했겠어? 네 오빠도 지금 심정이 말이 아닐 텐데 괜히 전화해서 돈 갚으라고 닥달하거나 쓴소리 하지 말거라. 아빠는 자신의 돈보다 우선 크게 낙담했을 큰오빠를 걱정했습니다. 엄마도 한숨을 쉬며 그런 아빠의 말을 거두셨죠. 이건 말 그대로 정말 재난이었기에 저도 오빠를 탓할 생각은 없었어요. 대신 저는 오빠에게 전화해 위로의 말을 건넸습니다. 괜찮아, 큰오빠?
그래도 우선 어떻게 거기서 괜찮은 일자리 하나 구했다며. 다행이다. 엄마, 아빠, 오빠한테 가진 돈 다 빌려줘서 돈도 없으실 텐데 대출 이자도 오빠가 못 보내면 어쩌나 했어. 오빠, 너무 상심하지 말고 늘 건강 조심해. 알았지? 그냥 한국에 들어오라고 해도 오빠는 언젠가 상황이 나아지면 다시 기회를 노릴 거라며 거절하더군요. 당시 시국에 대한 심각한 뉴스가 줄을 이뤘기에 전 순수하게 그런 오빠 새언니 조카를 걱정했어요. 또한 안 된다는 부모님에게 애걸복걸의 대출까지 받게 했으면 적어도 양심 있는 인간이면 대출 이자 정도는 오빠가 책임질 거라고 생각했죠. 그렇게 부모님도 큰오빠도 걱정되던 와중에 눈치 없는 남편은 이렇게 말하더군요. 에휴, 형님도 참 한심하시다. 자기 부모 돈을 날렸으면 양심껏 한국 들어와서 막노동이라도 해서 갚지. 거기서 기어코 버텨서 또 무슨 사업을 하겠다고. 운도 능력이라는데 형님은 너무 자기 자신을 몰라. 지금 불난 집에 부채질 해야겠어? 꼭 지금 나한테 그딴 소리를 대놓고 해야겠냐고 이 웬수야. 솔직히 저도 남편 말이 맞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시국이 시국이라 사람 목숨까지 위험할지도 모르는 상황에 걱정에 잠긴 제게 저런 소리나 해대는 남편이 정말 얄밉기 그지없었죠. 그렇게 남편과 제 사이는 더더욱 나빠져만 갔습니다. 전 일하랴 애들 챙기랴 정신없어 죽겠는데 남편은 친구들과 술 먹으러 다니기 바쁘고 혼자 골프니 낚시니 다니느라 집엔 관심도 없더라고요. 한 번은 저 인간이 바람이라도 났나 싶어 창피하지만 뒷조사를 한 적이 있는데 그건 아니더라고요. 하지만 차라리 바람이라면 깔끔하게 이혼이라도 할 텐데 아쉽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저는 남편에게 영 마음이 멀어져 있었죠. 당신, 난 고사하고 애들한테 관심도 없어? 어쩜 결혼해서 가정 있는 사람이 혼자 놀러 다니기만 바빠. 아, 일하느라 힘들어 죽겠는데 일 안 할 때 나도 좀 쉬자. 당신만 일해? 나도 일해. 그래도 결혼했으면 집안일은 그렇다 쳐도 자기 애들은 챙겨야 할 거 아니야. 싫으면 당신도 하지 마. 애들은 그냥 놔둬도 알아서 잘 커. 저런 인간을 제가 뭘 믿고 결혼했나 싶더라고요. 남보다 남 같은 남편과 늘 저를 못마땅해 하는 시모를 보며 저는 진지하게 이혼을 고려하게 됐어요. 이 정도면 참을 만큼 참았으니 이혼한다 해도 나중에 애들에게 할 말은 있겠다 싶더라고요. 그런데 바로 그쯤 아빠에게서 전화가 한 통 걸려오더군요. 규나야, 나랑 네 엄마 지금 큰일 났다. 아빠, 우세요? 왜요? 무슨 일인데요? 당시 7살, 6살이었던 아들들의 사회성을 길러주고자 전 한 해 전부터 애들을 친정에 맡기지 않고 어린이집에 보내고 있었습니다. 애들도 제법 많이 컸으니 그래도 되겠다 싶어서요. 일하랴 육아하랴 바쁜 데다 애들까지 더 이상 맡기게 되지 않아 전 전보다 친정 부모님과 연락을 자주 하지 못하던 상태였어요. 그런데 오랜만에 전화를 건 아빠가 울고 계시니 당황스럽기 짝이 없더라고요. 그리고 아빠 입에서 나온 말은 충격적이기 그지없었죠. 우리 집 경매 넘어간다고 통지서가 날아왔다. 30년을 넘게 산 집을 나가서 네 엄마랑 내가 어디서 사니? 가지고 있던 노후 자금도 다 큰놈 호로 자식한테 줘버렸는데. 아빠, 우선 진정하세요. 집이 왜 경매로 넘어가요? 네? 큰오빠가 다달이 나가는 대출금 이자는 갚겠다고 했잖아요. 설마 그 인간이 그거 안 드렸던 거예요? 알고 보니 큰오빤 쫄딱 망한 뒤 2년 중 무려 1년 동안 원금은커녕 이자도 보내고 있지 않던 상황이더군요. 그동안 가지고 있던 돈으로 아빠가 어떻게든 혼자 은행 이자를 내고 계셨는데 애초에 있던 돈 대부분을 죄다 오빠한테 빌려준 상황이었으니 한계가 왔던 겁니다. 결국 다달이 내야 할 대출금이 연체돼 담보였던 부모님의 아파트가 경매로 넘어가게 된 거예요. 내가 나중엔 울면서까지 전화해 네 오빠한테 사정사정했다. 우리 집 경매로 넘어가고 나랑 네 엄마 길바닥에 나앉게 생겼으니 제발 가진 돈 중에 일부라도 보내달라고 말이야. 근데
그놈이 뭘 아는 줄 아니? 죄송한데 아버지, 저도 여기서 어떻게든 처자식 먹여 살려야죠. 제 코가 석자예요. 여기서 조금만 더 버티면 분명 지금 시국 언젠간 잠잠해질 거고 그때 재빨리 기회를 잡으려면 돈도 모아야 하고요. 아들 인생이 걸린 일인데 아버지가 이해 좀 해주세요. 제가 나중에 사정 나아지면 돈은 꼭 갚을게요. 이렇게 말하더구나 그 망할 놈이. 돈이 없는 것도 아니고 있으면서 부모가 길바닥에 나 함께 내버려 둔다는 게 말이 되냐? 그렇게 사정할 땐 언제고 이제와 입을 싹 닫냔 말이야. 내가 자식을 잘못 키웠다. 내가 바보 멍청이였어. 오죽하면 제게 전화해 이런 하소연까지 하겠냐며 아빠는 서글프게 흐느끼셨습니다. 저는 오빠가 너무 괘씸했어요. 하지만 오빠에 대한 화보다 부모님에 대한 걱정이 훨씬 더 앞섰죠. 저는 그런 아빠에게 대출금 제가 갚아드리겠으니 우선 걱정 내려놓으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는 아니라고 그런 무리한 부탁하려고 전화한 게 아니라는 아빠의 말에 이렇게 대답했죠. 그동안 아빠랑 엄마랑 기어이 돈도 한 푼 안 받으시고 저희 애들 돌봐주시느라 얼마나 고생 많으셨어요. 그 은혜 이렇게 갚을게요. 게다가 지금 저희가 살고 있는 전셋집도 두 분이 마련해 주신 집이잖아요. 아빠 딸 돈도 제법 벌고 모아둔 돈도 꽤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자식된 돌이 할 수 있게 해주세요. 저축도 열심히 하고 아름아름 몇 번 성공적인 소액 투자도 했기에 제 수중엔 모아놓은 돈이 꽤나 많았어요. 전셋집을 벗어나 집을 사려고 모아놓은 돈이긴 하지만 지금 그게 중요했겠습니까? 평생 세 자식 키우느라 헌신한 부모님이 집을 잃게 생겼는데요. 게다가 남편과 이혼까지 염두에 두고 있는 마당에 집을 사는 일은 당장은 거리껴지는 일이었죠. 저는 작은 오빠에게도 전화해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큰 기대한 건 아니었어요. 원래도 집에 관심이 없던 오빤 결혼 후 까칠한 새언니와 처가에 꽉 잡혀 살고 있었거든요. 게다가 새언니가 함께 시작했던 일식 주점 사정이 썩 좋지 않은 것도 알고 있었죠. 형이? 네 참, 그러니까 부모님은 뭘 믿고 형한테 그 큰 돈을 빌려주셨대. 미안하지만 난 못 도와. 알지? 지금 부모님 돕는다고 하면 네 새언니 분명 뒤집어질 거야. 우리 지금 가게 월세도 겨우겨우 내는 형편이거든. 미안하다. 오빠도 결혼할 때 부모님 도움 두둑이 받았으면서 한편으론 너무하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없는 돈을 내놓으라고 할 수도 없는 노릇이었죠. 그래서 전 부모님의 빚을 그냥 혼자서 감당하기로 했어요. 남편의 요구로 각자 재산 관리하기로 한 상황이지만 그래도 부부니 이 사실을 남편에게 말은 해야겠다 싶더라고요. 하도 집에 안 붙어있는 양반이니 날 잡아 말해야겠다 생각하던 차에 전 남편에게 청천벽력 같은 이야기를 듣고 말았어요. 당신 웬일로 주말인데 집에 있네? 잘됐다. 나 당신한테 할 얘기 있어. 근데 당신 표정이 왜 꼭 나라 잃은 사람 같아? 무슨 일 있어? 나도 당신한테 할 얘기 있어. 여보, 당신 상준이 알지? 왜 우리 결혼식 사회 봐준 나랑 친한 친구 놈 말이야. 알지. 근데 상준 씨는 왜? 그 나쁜 자식이 나한테 사기를 쳤어. 속초에 수익형 숙박업소를 분양받으면 월에 몇 프로씩 수익금을 받을 수 있다고. 자기도 투자해서 쏠쏠하게 돈 좀 만지고 있다고 날 꼬시더라고. 그래서 그놈만 믿고 가진 돈 다 털어서 투자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게 사기였던 거야. 나쁜 자식. 어떻게 그놈이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나 그것 때문에 대출도 여기저기 다 땡겨서 1억이나 받았단 말이야. 1억? 당신 미쳤어? 그 큰 돈을 나랑 상의도 없이 대출 받았다고? 남편은 다른 사람도 아닌 친구에게 속아 돈을 전부 날리고 빚까지 졌다고 울며 고백했어요. 알고 보니 그 친구 또한 다른 사람에게 속아 돈을 날린 뒤 그 돈을 메꾸려고 남편뿐 아니라 몇몇 지인에게 같은 수법으로 사기를 쳤었다는군요. 그리고 네가 친구냐고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냐고 울며 따지는 남편에게
도리어 적반하장으로 뻔뻔하게 굴었다는 겁니다. 어차피 자기 돈 없다고 감옥 가서 몇 년 살다 오면 그뿐이라고 사과 한마디 없더라고. 세상에 정말 가족 빼고 믿을 놈 하나도 없어. 우선 피해자들이 다 같이 고소해놨는데 그놈이 돈 못 갚고 감옥 가면 돈 돌려받긴 힘들 거라고 변호사가 그러더라. 그래서 말인데 여보, 당신 모아놓은 돈 좀 있지? 나 제발 빚 좀 갚아주라. 뭐? 안 돼. 안 그래도 내가 하려고 했던 얘기가 바로 그 돈 얘기야. 나 우리 부모님 도와드려야 돼. 저는 그런 남편에게 저희 부모님에 대한 이야기를 전해주었습니다. 이 전셋집도 부모님이 마련해 주신 거고 애들 어린이집 가기 전까지 돈 한 푼 안 받고 돌봐주신 두 분을 이 어려운 상황에 절대 모른 척 할 수 없다고요. 꼴 보기 싫은 남편도 남편이라고 상황이 안타깝긴 했지만 적어도 남편은 길바닥에 나앉을 형편은 아니었잖아요. 대출이야 저도 힘을 합해 다달이 갚아 나가면 되니 저는 부모님이 우선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제 뜻을 들은 남편은 울상이던 표정은 온데간데 없이 갑자기 정색을 하더군요. 그리곤 제게 되도 않는 억지를 부려대기 시작했습니다. 결혼해서 애들까지 있는 사람이 당연히 자기 가정을 우선시해야 되는 거 아니야? 남편이 지금 이런 상황인데 돈이 있으면 집에 생긴 빚부터 갚아야지. 그걸 고스란히 친정에 갖다 바친다고? 부부 재산은 공동 재산인 거 몰라? 난 절대 용납 못해. 뭐? 공동 재산? 어이가 없어서 정말. 내가 그래도 부부된 의리로 당신이 진 빚 같이 갚아주려고 했는데 당신이 이딴 식으로 나오면 나도 고운 자세로 못 나가지. 애초에 각자 돈은 각자 관리하자고 했던 게 바로 당신 아니야? 그리고 나한테 한마디 상의도 없이 가진 돈 다 날린 것도 모자라 빚까지 져온 사람이 뭐? 공동재산? 당신이 뭔데 내 돈 가지고 이래라 저래라야? 나한테 당신이 언제 돈 한 푼 갖다 줬다고? 내가 돈을 왜 안 줬어? 생활비 줬잖아. 그건 100원의 오차도 없이 나도 똑같이 냈어. 말도 안 되는 거 가지고 생색내지 마. 뭐? 가정을 우선시하라고? 그런 인간이 애들하고 집 앞 놀이터 한 번 안 나가지고 지 엄마가 자기 아내 구박할 때마다 나 몰라라 했니? 그러면서 너 아쉬울 때만 부부고 가족 타령이야? 어림없는 소리 하지 마, 이 이기적인 인간아. 난 남보다 더 남 같은 당신보다 내 부모님 먼저 챙겨야겠으니까. 결국 제가 분노에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자 할 말이 없었는지 남편은 그저 씩씩대기만 하더라고요. 그리곤 작은 방에 들어가 시위하듯 방까지 나오지도 않더니 월요일인 다음날 아침 새벽까지 출근해버렸더라고요. 밤중에 혼자 시켜 먹은 햄버거 포장 용지를 주방에 버젓이 늘어놓은 채 말입니다. 출근 전 애들 어린이집 보낼 준비시키며 그것까지 치우고 있는데 그때 결심했어요. 아, 이 인간은 데리고 살아봤자 재활용도 안 될 인간이구나. 그냥 내다 버려야겠다 하고 말이죠. 더 이상의 결혼 생활은 내 인생을 낭비하기만 하는 일이라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런데 그날 퇴근길에 애들을 하원시켜 함께 집에 왔는데 웬걸 시모가 잔뜩 썩난 표정으로 절 기다리고 있지 않겠어요? 넌 왜 이렇게 퇴근이 늦어? 너 이리 와봐라. 나랑 얘기 좀 하자. 그 옆에서 남편이 얄미운 표정을 지으며 실실 쪼개고 있더라고요. 가뜩이나 피곤해 죽겠는데 이건 또 뭔가 싶었죠. 저는 애들을 방에 들여보내고 거실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시모의 황당한 말이 시작되더라고요. 너, 네 친정 오빠가 네 부모한테 친 사고 네가 해결해 주기로 했다며? 우리 아들한테 한마디 상의도 없이? 이게 건방지게 어딘 내 아들 돈을 삥땅 치려고 들어? 그게 어머님 아들 돈이라고요? 그래, 우리 착한 아들이 너 같은 것도 안 사람이라고 차마 큰 소리도 못 내고 오죽 답답했으면 나한테 전화해서 하소연을 했겠니? 들어보니까 너 우리 아들 월급 관리도 죄다 네가 했었다며? 그럼 그 돈이 우리 아들 돈이지 전부 다 네 돈이겠니? 잔말 말고 네 이름으로 빚내서 네 부모 도와주든 말든 하고 우리 아들 몫은 얼른 토해내. 당장 내놔. 처음엔 이게 무슨 말인가 싶더라고요. 하지만 시모 뒤에서 득이양양하게 절 보던 남편을 보니
그제야 알겠더군요. 저 멍청하고 한심한 인간이 며느리인 제가 시모에겐 별소리 못할 줄 알고 시모에게 황당무계한 거짓말을 늘어놨던 거죠. 사람이 얼마나 한치 앞만 보고 살면 저런 금방 들통날 거짓말을 한답니까? 그 모습에 환멸이나 저는 코웃음을 치며 두 모자를 잘근잘근 밟아주기 시작했어요. 토해내라고요? 어머님 아들 빚만 1억인데 뭔 소리예요? 저 인간 애 낳고 다시 일 시작한 저한테 대뜸 각자 돈은 각자 관리하자고 선언한 인간이에요. 그 뒤로 각출한 생활비 빼곤 저 인간 월급이라고 만져본 적도 없는데 무슨 황당무계한 소리세요? 원한다면 생활비 통장에 제 통장 내역까지 전부 다 보여드릴게요. 어머님이 지금 그렇게 싸고 도는 저 아들이요. 지 친구란 놈한테 사기당해서 지 혼자 모은 돈 다 날리고 빚까지 졌다네요. 그거 갚아달래서 난 우리 부모님 집부터 먼저 지켜드려야겠다고 하니 그제야 네 돈이 부부 공동재산이지 너 혼자만의 돈이냐. 이런 개소리를 해댑디다. 그리고선 자기 엄마한테 쪼르르 달려가 그딴 허언이나 잔뜩 늘어놓은 모양인데 아드님 한번 아주 잘 키우셨습니다. 뭐? 얘 연호야, 제가 지금 뭐라는 거니? 엄마, 저 사람 말 다 거짓말이야. 아들 말 못 믿어? 그러니까 얼른 내 돈 내놓으라고 해. 저 사람 내 말은 귀뚱으로도 안 듣는다니까? 좀만 파보면 증거가 수두룩한데 어따 대고 거짓말이야 지금? 야, 이 한심한 놈아. 나이 43 처먹고 아직도 엄마 뒤에 숨어서 고나리 지리냐? 아직 초등학교도 안 간 우리 애들이 비웃겠다. 잔말 말고 너 내 집에서 나가. 이 집 우리 부모님이 내 명의로 구해준 전셋집인 거 알지? 난 더 이상 너처럼 찌질한 마마보이랑은 못 살겠으니까 당장 갈라서 이 집은 당장 빼서 우리 부모님한테 보증금 고스란히 돌려드릴 거니까. 갑작스런 제 이혼 통보에 시모와 남편의 눈이 휘둥그레지더군요. 남편은 또 무슨 자신감인지 제가 이혼을 요구할 거라곤 생각지도 못한 것 같더라고요. 여보, 아무리 내가 사고 한번 쳤기로써니 어떻게 이혼이란 말을 해? 당신 진심 아니지? 왜 아니겠냐? 애들하고 집안일은 관심도 없고 자기 혼자 벌어서 놀고 먹고 바쁜 당신을 내가 여태 좋아서 참아줬겠어? 그래도 우리 애들 아빠니까 애들 아빠 없는 자식 만들기 싫어서 저 꼴 보기 싫은 당신 엄마도 당신도 내가 다 참아줬던 거야. 근데 넌 안 되겠다. 너처럼 이기적이고 사람이 덜 된 인간한테 우리 애들이 뭘 보고 배우겠니? 너 같은 아빠는 아예 없는 게 나아. 마마보이 자식아. 넌 내 인생에서 퇴출이야, 퇴출. 죽을 때까지 영원히. 그러니까 꺼져. 어머님, 그렇게 좋아하시는 어머님 아들 제가 고이 반품시켜 드릴 테니까 얼른 데리고 나가세요. 그리고 2번 다시 제 집에 얼씬도 하지 마시고요. 어머님도 저 인간도 이젠 아주 지긋지긋하니까. 저는 아무 말도 못하고 여보거리기만 하는 남편과 자기 아들의 실체에 얼이 빠져버린 시모를 양손으로 밀쳐 쫓아냈습니다. 남편은 버텨보려고 했지만 속수무책이었죠. 그 무거운 택배를 매일같이 들고 날랐으니 제 팔힘은 여느 남자들에게 뒤지지 않을 정도로 셌거든요. 그리곤 이중 잠금된 문을 한참 동안 쾅쾅거리던 남편에게 신발과 지갑 그리고 회사에서 작성해놨던 이혼 서류를 현관문 밖으로 던져주며 경고했어요. 계속 그렇게 쾅쾅대면 다음에 날아가는 건 당신일 거야. 내 말이 농담인 것 같으면 계속 그래봐 어디. 그 이혼 서류에 도장이나 찍어와. 남편은 그제야 꼬리를 내리고 자기 엄마와 함께 사라진 것 같더라고요. 저는 그들이 가자마자 냅다 현관문 비밀번호부터 바꿔버렸죠. 다음날 저는 일을 나가지 않고 용달을 불러 남편 짐을 시댁으로 전부 보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길로 은행에 들러 아빠 통장으로 대출금 갚을 돈을 보내드린 뒤 집주인에게 전화해 전셋집을 빼겠다고 말했습니다. 이혼이 결심이 서기가 어렵지 한번 마음을 먹으니 뭐 별로 어려울 것도 없더라고요. 그런데 남편은 이튿날 일하는데 정신사납게 계속해서 전화를 해대더군요. 신경질이 나서 왜 자꾸 전화질이냐고 전화를 받았더니 남편은 제게 싹싹 빌기 시작했죠. 여보, 당신 정말 이럴 거야? 부부간에 의리가 있지.
이렇게 내가 힘들 때 날 버리겠다고? 내가 잘못했어. 장인 장모님 빚 갚아드려. 내 빚은 앞으로 우리 같이 갚아나가자. 내가 양보할게. 결혼이 애들 장난도 아니고 어떻게 이렇게 쉽게 갈라서. 우리 엄마도 자기가 오해했다고 당신한테 미안하대. 여보, 나 앞으로 회사에서 월급 타면 그것도 전부 다 당신 가져다 줄게. 당신이 다 관리해. 나 정말 달라질게. 그러니까 한 번만 용서해줘. 이미 버스 떠났어, 이 자식아. 난 같이 사는 7년간 당신한테 정말 무수히도 많은 기회를 줬고 그걸 고마운 줄도 모르고 냅다 차버린 건 바로 당신이야. 당신 어차피 생활비만 냈다 뿐이지. 이 집에서 웬만한 혼자 사는 남자보다 더 자유롭게 지냈잖아. 잠자는 곳만 내 집에서 당신 부모님 집으로 바뀌는 건데 뭐가 문제야? 잔말 말고 순순히 이혼 서류에 도장이나 찍어. 아니면 나 이혼 소송도 불사할 건데 당신 지금 변호사 선임해서 나랑 맞서 싸울 돈이나 여력이나 있어? 있으면 어디 해보시던가. 어차피 이혼할 거 빨리 도장 찍고 지 자식만 귀한 줄 아는 당신 엄마한테 삼시세끼 밥이나 얻어먹고 다녀. 나 일하는데 방해되니까 이제 전화하지 마. 저는 그 뒤 걸려오는 남편의 전화를 전부 다 무시했습니다. 그랬더니 이번엔 시모에게서 전화가 오더라고요. 시모라며 아주 치가 떨리기 싫었지만 그래도 어른이니 마지막 인사는 하자 싶어 저는 전화를 받았어요. 그랬더니 시모는 아직까지 분위기 파악 못하고 제게 큰 소리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예, 넌 고작 남의 택배나 나르고 다니는 선머슴이 뭐가 그렇게 잘났다고 우리 아들한테 이혼 한 해 만에 하는 소리를 해대는 거야? 남자가 대범하게 살다 보면 사고도 치고 돈도 잃고 하는 거지. 그게 뭐 대수라고. 그리고 시집을 왔으면 당연히 집안을 먼저 챙겨야지. 지 부모한테 그 큰 돈을 덥석 준다는데 판길 남편이 세상에 어디 있어. 잔말 말고 이번엔 딱 한 번 내가 용서해 줄 테니까 당장 네 남편 데려가. 내가 너 생각해서 아주 큰 인심 쓰는 거야. 쓰지 마세요, 그 인심. 쓸 필요 없고 그 인심 받을 마음도 없거든요. 뭔가 단단히 착각하고 계신 모양인데 어머님 아들 하나도 안 잘났어요. 허구한 날 실수해서 회사에서 진급도 매번 누락되고 가장으로서의 책임감도 하나도 없는 데다 매사에 감사함도 못 느끼는 뻔뻔하고 이기적인 인간이 바로 어머님 아들이에요. 그런 인간 저는 10트럭을 갖다 줘도 사절입니다. 밴댕이 소갈딱지 같은 인간한테 대범은 무슨. 아무튼 그래도 어른이니 부디 안녕히 계시라는 인사드리려고 전화 받았네요. 부디 소중한 어머님 장남이랑 평생 알콩달콩 행복하게 사세요. 그럼 이만 뿅. 7년간 그렇게 절 못 잡아먹어 안달이던 시모를 마지막으로 약 올리고 끊으니 속이 다 시원했습니다. 그리곤 그대로 시모의 번호를 차단해버렸죠. 그리고 결국 남편은 소송까지 갔다가 주머니 먼지까지 털털 털릴 것 같았는지 결국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애들 양육권도 당연하게 뺏어온 전 전셋집에 새 세입자가 들어오게 되며 아이들과 친정으로 이사하게 되었어요. 한편 경매가 취소되고 아빠 빚이 해결됐다는 소식을 들은 큰오빠는 그제야 제 전화를 받더라고요. 하도 부모님과 제 전화를 피하기에 제가 화나지 않은 척 문자를 직접 보냈거든요. 문제는 제가 다 해결했으니 걱정하지 말고 연락 받으라고요. 그리고 저는 오빠가 전화를 받자마자 쌍욕을 퍼붓기 시작했습니다. 야, 이 개만도 못한 자식아. 평생 자식만 위하면서 산 부모님 돈을 그렇게 등쳐먹고 저 혼자 살겠다고 그런 부모님을 나 몰라라 해? 그러고도 네가 자식이야? 좋은 말 할 때 아빠 돈 가져와. 아니면 너 한국 들어와서 내 눈에 띄자마자 산산조각 내버릴 거야. 알았어? 미안해. 사실 나 얼마 전에 이제 마스크 시국도 많이 풀렸겠다. 여기 아는 사람 통해 사업에 또다시 뛰어들었다가 그나마 다시 모은 돈 다 날렸단 말이야. 같은 한국 사람이라고 해서 믿었던 건데 알고 보니까 그놈 여기서 알만한 사람은 다 아는 사기꾼이더라고. 나도 지금 죽겠다니까. 그래서 말인데 규나야, 너 이혼하고 전셋집 보증금 뺐다고 했지? 그거 나 좀 빌려주면 안 될까? 내가 이번엔 진짜로 될 만한 사업을. 야!
너 진짜 죽을래? 양심 얼어 죽었냐? 그 와중에 저딴 소리나 해대는 인간에게 제가 오빠 소리나 나오겠습니까? 저는 들을 가치도 없는 큰오빠의 말을 잘라먹고 악을 써댔어요. 그러자 오빠는 허둥지둥 전화를 그냥 끊어버리더라고요. 옆에서 귀를 쫑긋 세우고 듣고 있던 부모님은 탄식을 하며 결국 오빠를 포기하셨습니다. 여보, 우리가 자식을 잘못 키워도 단단히 잘못 키웠나 봐. 이제 보니 저놈은 가족을 자기 개인 지갑 정도로밖에 생각 안 하는 놈이었던 거야. 아휴, 그러게요. 우리 이제 그만 저놈 포기합시다. 부모를 먼저 버린 자식, 우리도 이제 남이라고 생각하고 살아요. 그 뒤 1년이 흐른 지금까지 큰오빤 부모님께 돈을 갚긴커녕 집에 발도 못 붙이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베트남에서 잘 살고 있냐? 그것도 아니에요. 부모님과 제겐 차마 연락 못하고 몇 달 전 큰오빤 작은 오빠에게 은근슬쩍 전화를 했던 모양이더군요. 작은 오빠는 작년 연말에 우리에게 큰오빠의 소식을 전해주었죠. 아유, 거기서 끝까지 다시 사업해보겠답시고 자기 처남한테까지 돈 빌려 썼다가 또 망하고 결국 형수님한테 이혼당했대요. 애도 형수님이 한국 들어오면서 친정으로 데리고 갔고요. 타지에서 혼자 근근히 벌어먹고 사는데 가족이 너무 그립고 외롭다고 전화 왔더라고요. 한국에 무작정 들어가자니 당장 제대로 된 집 구할 돈도 없고 어머니 아버지 집에 들어오자니 규나한테 맞아 죽을까봐 너무 무섭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너한테 규나랑 우릴 설득해달라고 하든 내 아버지 말은 해보겠다고 했는데 아마 어림도 없을 거라고 말해놨어요. 잘 말했다. 나쁜 놈. 아쉬울 때만 와서 비비는 게 가족인 줄 아는 거면 큰 오산인 게지. 맞아 죽을 각오 하더라도 찾아와 진심으로 무릎 꿇고 용서 빌어도 해줄까 말까 할 판에 어딜 너한테 전화해서 간을 봐? 고의한 놈. 네 형이 또 전화 오면 한국에 들어오든 말든 우리 집에 널씬도 하지 말라고 전화 거라. 아빠뿐 아니라 엄마 또한 큰오빠에게 아직도 단단히 뿔이 나 계세요. 저야 뭐 큰오빠라는 말만 들어도 이를 뿌득뿌득 갈고 있죠. 그 뒤 큰오빠는 미련을 못 버리고 아직도 한 번씩 작은 오빠에게 전화해 슬쩍슬쩍 간을 보고 있는 모양인데 어림없는 일입니다. 정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고 싶으면 언젠간 빌려갔던 부모님의 돈을 전부 들고 오기라도 하겠죠. 그래도 저와 부모님의 화가 풀릴지 모르겠지만 최소한 그 정도 정성도 보이지 않으면 부모님은 오빠를 영영 없는 자식으로 생각하겠다고 하시더군요. 그리고 우습게도 제 전남편은 큰오빠가 지나간 전철을 그대로 밟고 있더군요. 올해 초 저는 전남편에게 직접 전화를 했었어요. 약속했던 애들 양육비를 반년이 넘게 보내지 않아서 독촉하려고요. 근데 그놈은 제 전화를 받자마자 울먹이며 한심한 소리를 해대더군요. 여보, 나 지금 양육비 보낼 돈이 없어. 사실 당신이랑 이혼하고 나서 나 회사 그만뒀었어. 아는 사람이 훨씬 일도 편하고 연봉도 높은 자리가 있다고 다른 회사를 소개시켜줬거든. 얼른 빚을 갚아야 하니까 돈 벌려고 이직한 건데 알고 보니 그 회사 순 사기 집단이었어. 사무직이라고 듣고 갔는데 막상 가보니까 영업직이더라고. 게다가 그 회사 물건까지 강매시키더라. 그냥 나 등쳐먹으려고 그 회사 간부였던 지인이 날 끌어들였던 거야. 그래서 나 돈은 돈대로 뜯기고 일도 힘들어서 결국 그만뒀어. 전 남편은 다시 구직을 하려니 전에 다니던 중견기업만한 회사를 찾기 힘들었다고 했습니다. 나이가 있어 눈을 낮춰 중소기업에라도 취직하려고 했지만 그것마저 뜻대로 되지 않았다고 했죠. 게다가 남편에게 사기를 쳤던 그 친구는 재판 끝에 감옥에 갔고 어디다 쓴 건지 그 친구에겐 사기쳤던 돈도 남아있지 않아 남편은 결국 한 푼도 돌려받지 못했다고 하더라고요. 돈을 못 버니까 결국 대출금도 제때 못 갚아서 나 지금 신용불량자 신세야. 동생한테 돈 빌리려고 해도 날 뭘 믿고 빌려주냐고 하고 집 담보대출 좀 받아달라고 했다가 엄마한테 집에서 쫓겨날 뻔했어. 여보,
안 그래도 나 요즘 당신하고 애들이 너무 보고 싶어. 나 너무 외로워. 우리 애들은 잘 지내? 여보, 예정을 생각해서라도 나 한 번만 다시 받아주면 안 될까? 예정 같은 소리 한다. 난 아직도 당신만 생각하면 우라가 치미는 사람이야. 옛날 감정 떠올리면 당신한테 침이라도 뱉고 싶은 심정이라고. 그리고 당신이 언제부터 애들 생각했다고 애들 타령이야? 얼마나 집에 잘 없었으면 애들이 아빠 얼굴이 어땠는지 기억조차 못하더라. 당신이나 큰오빠나 평생 옆에 있는 가족들 피만 빨아먹고 살 빈대 같은 인간들이야. 나한테 물론이고 우리 애들한테도 당신 같은 아빠는 1초도 필요 없거든? 양육비고 뭐고 안 보내도 되니까 그냥 우리 영영 안 보고 살자. 나 이제 당신 번호도 차단할 거야. 끊어. 저는 그대로 전 남편 번호도 차단해버렸습니다. 어차피 받지도 못할 양육비 몇 푼 때문에 그런 거머리와 계속 엮이고 싶진 않았거든요. 그런데 얼마 뒤 이번엔 이혼 전에도 제게 직접 연락 한 번 안 턴 시부의 번호로 문자가 왔더군요. 확인해보니 제게 이미 번호가 차단된 지 오래인 시모가 보낸 문자더라고요. 잘 지내니? 나 치엠이다. 어머마, 예전엔 내가 진심으로 미안했다. 팔은 굽어도 안으로 굽는다고. 내가 너무 내 아들로만 생각했어. 내가 요즘 신용불량자까지 됐으면서 막노동 한 번 안 나가고 집에서 술만 마셔대는 여노 그놈 보면 복장이 터진다. 얘가 그래도 너랑 살 땐 사람 구실은 했던 것 같은데 제발 다시 데려가서 인간 좀 만들어다오. 이놈한텐 여장부 까민 네가 짝으로 딱이었잖니. 부탁한다. 그렇게 절 선머슴거리며 무시할 땐 언제고 정작 자기 아들이 감당 안 되니 시모는 제게 그런 문자를 보냈던 겁니다. 저는 그런 시모에게 짧은 답장을 보낸 뒤 시부뿐 아니라 혹시나 몰라 시동생과 동서의 번호까지 전부 차단해버렸죠. 싫어요. 아줌마가 만든 망작이니 폐기 처분을 하든 뭘 하든 직접 하세요. 그렇게 전 남편과 전 시댁 식구들을 제 인생에서 도려내버리고 부모님과 아이들과 잘 먹고 잘 살고 있습니다. 친정에 들어오며 저는 전세 보증금을 고스란히 친정 부모님께 돌려드렸어요. 노후 자금으로 쓰시라고요. 그리고 벌이가 넉넉하니 생활비 전반을 책임지고 있는데 얼마 전부터 작은 오빤 매달 50만 원씩 두 분께 용돈을 드리고 있어요. 다행히 오빤의 주점 상황이 전보다 많이 나아졌고 새언니 또한 좀 까칠하긴 해도 몰인정한 사람은 아니더라고요. 결혼할 때 저희 부모님께 도움을 받았으니 사정이 나아진 지금 최소한의 도리는 하고 싶다고 제게 먼저 전화해줬거든요. 역시 사람은 오래 겪어봐야 아는 법이라더니 작은 새언니의 인간적인 면모를 알게 된 시간이었죠. 두 번이나 크게 데이고 나니 저는 이제 전 남편과 큰오빠 같은 빈대만 생각하면 아주 진절머리가 납니다. 때문에 저는 결코 재혼 생각 없이 그 두 인간에게서 제 자신과 부모님을 보호하며 살 생각이에요. 또한 아이들에겐 아빠 몫까지 아주 든든하고 씩씩한 엄마가 되어주기 위해 저는 오늘도 또 내일도 열심히 힘을 내서 살아갈 겁니다. 세상엔 제 큰오빠 전 남편처럼 정말 중요한 사실을 망각한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곁에 있는 가족은 자신의 뒷주머니를 채워주는 호구로서 존재하는 게 아니라 항상 고마워하고 자신도 마찬가지로 신뢰와 애정으로 보답해야 할 존재라는 사실 말입니다. 뒤늦게 후회하고 잡아본다 한들 이미 떠나간 버스는 후진하지 않는다는 걸 이 사연을 통해 꼭 말하고 싶었네요. 시간은 한정적이고 내 가족의 시간도 항상 영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 모두 지금 곁에 있는 가족에게 어제보다 한 뼘이라도 더 많은 애정을 주는 오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 사연 끝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